안녕하세요. 올바른 국어의 시작과 끝 정원입니다. 우리 이제 2023학년도 고3 친구들, 우리 원래 4월에 봤어야 되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5월에 보게 되셨죠. 아무래도 이제 6평을 보기 직전에 약간 떨려 뒤지겠는데 어떻게 정신 사나운데 5월에 또 모의고사를 보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신이 지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역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이후에 내가 뭘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6월 시험이고 9월 시험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설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잘 못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늘 해설 강의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원래 이제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이제 3학년 친구들 해설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건데, 역시 우리 이번 시험이 역시나 약간 딱 봤을 때 먼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풀거든요. 근데 약간 컷이 높겠는데 했더니 역시나 여러분들이 잘들 푸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다들 어렵지 않았지, 쉬웠지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컷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안 틀리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들을 비문학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이런 식의 순서대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비문학 독서부터 같이 볼 텐데요. 같이 볼 거는 우리 4번부터 9번 있죠? 네. 우리 독서론을 제외한 두 번째 지문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같이 볼 거고, 같이 볼 문항은 7번과 8번 문항을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이 7번과 8번 문항을 푸시려면 가나를 다 보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래서 지문 먼저 해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서 근거를 이렇게 잡았어야 됐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밑줄을 최대한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독해가 제대로 됐어, 내가 이거 읽는데 어렵지 않았어, 그럼 사실 손 하나도 안 움직이고도 하면서 푸셔야 되는 게 베스트예요. 네. 물론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손 움직이고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걸 텐데, 최대한 밑줄이나 그런 것들은 덜어내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실 때 밑줄 치고 아니면 막 빗금 치고 이러면서 막 빠르게 읽으시잖아요. 네. 독서 읽을 때 그렇게 읽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빗금 치고 이런 것들, 내가 빨리 이거를 처리하고 구조 빨리 빼내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와리가리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일 텐데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비문학 독서든 아니면 문학이든 아니면 화법과 작물이든 다 똑같아요. 와리가리를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걸 가장 덜 하는 게 내가 본문을 제대로 읽은 거고, 덜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 비문학 문제를 푸실 때 본문을 빨리 처리하시고 선택지 근거를 오랫동안 찾지 마시고 본문을 정말 천천히 제대로 정독하면서 정보들 누적하면서 그리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본문의 시간 많이 쓰시고 정답은 비교적 빠르게 골라내는 거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밑줄 치거나 어떤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을 거예요. 네. 대신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면서 체크하면서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 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계속 특허 나오네요. 우리 특허에 대한 얘기겠구나. 화제 당연히 읽는 동시에 잡으셨을 거고요. 네, 특허 제도는 우리 그런 제도로 일정 기간에 대한 게 어떤 특허구나.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특정 권리를 갖게 하는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게 특허 제도. 이런 것들을 딱히 체크는 안 해도 되지만 하면서 알고 가시라고요. 정보에 나열로 가지 마시고 정보 전부 다 머릿속에 넣고 밑으로 계속 끌고 내려와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게 하는 거를 특허 제도라고 하고요. 우리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특허권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하대요. 네. 우리 그거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다. 오케이. 우리 이 요건을 심사할 때 보는 걸 우리는 특허 출원 명세서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정말 특허권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겠네요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바로 이어가 봅니다. 우리 그런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허 청구 범위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오네요. 우리 특허 출원인이 우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즉
권리 범위를 정확히 하는 항목이다. 특허를 내가 받을 특허권을 받고 싶어. 그치? 그럼 내가 뭐에 대한 것들을 받을 건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쵸?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특허 청구 범위래요. 내가 어디까지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바로 권리겠네요. 우리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관계 등 이런 것들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예시 바로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똑같죠? 비문학에서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예시라든지 아니면 뭐 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때는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줄글로 보면 얼마나 정신이 사납습니까? 정보를 보실 때, 그렇죠? 근데 우리 그거를 약간 피상적으로 약간 했던 정보를 이걸 통해서 명확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는 거죠, 이해하려고. 네, 우리 그렇게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들, 우리 1, 2, 3, 하나 이상의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나와 있으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다음 문단. 우리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우리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애는 독립항이란 표현 쓰는군 정도 그냥 보면서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다른 청구항과는 다르게 청구항 1 같은 경우는 제1항에 있어서 2항에 있어서 그런 다른 항과 관련이 없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있죠? 네, 그거를 보시면서 예시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독립항 이걸 이해하시라고요. 네, 우리 그리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 같은 경우는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제2항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항을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속항이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아마 빠르게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 저는 이렇게 아가리를 터는 거지만, 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라고요. 네, 우리 그렇게 우리 청구항 2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종속항 중에서도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 봤으니까 상기 그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우리 청구항 1에 금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철이구나라고 우리 구성 일부를 한정했다. 철 전체 아니고 금속 전체 아니고 철이라고 한정했잖아요. 이해 바로 해주시고, 오케이. 우리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보니까 목재를 포함해서 구성한 의자래. 네, 우리 그런 새로운 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다. 종속항은 꼭 이렇게 독립항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구항 2 같은 경우는 독립항 청구항 2를 인용하고 있죠. 네, 우리 근데 청구항 3 같은 경우는 제2항이라는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우리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종속항은 독립항에 비해서 보호 범위가 좁구나라는 어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죠. 실제로 봤을 때 범위가 또 좁아지니까. 네, 그렇죠. 우리 그렇게 그 다음 문단 바로 갑니다. 또한 우리 또한이라고 나니까 다른 얘기를 하겠네요. 방금까지는 우리 그런 청구항에 대해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예시를 들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한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죠. 네. 우리 또한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을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해서, 오케이, 우리 뭔가 특허를 하려면 그 전에 그 선행했던 발명 어떤 이런 것과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네. 우리 그것과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 우리 기본적으로 뭔가 특성이라든지 아니 뭔가 관련해서 정보를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항목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성립 요건이 신규성이란 애랑 진보성이란 애가 있대요. 우리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제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앞으로 신규성에 대한 설명과 진보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네, 우리 이 요건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하여,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있던 선행게 있으면은 우리 그거를 비교해서 심사할 때 신규성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진보성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새로운 건지 동일한 거면 새로운 게 아니잖아. 신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진보성,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발전인 건지 우리 그걸 보겠다는 거죠. 네.
이해 바로 해주시고 따로 표시하거나 하지 않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네. 그렇게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규성과 진보성 중에서 뭐부터 얘기하겠다? 신규성부터 얘기를 하겠대요. 네. 우리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지금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 구성 요소에 포함돼서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우리 효과면에서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돼야 된대. 즉 물리적 동일성, 구성 요소가 완전히 포함돼서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물리적 동일성도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우리 이런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효과 면에서도 우리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지 신규성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한대요. 그렇죠? 네. 이에 따라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 즉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구성 요소가 상위고 원래 있던 게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우리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대요. 즉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특허를 받고자 하는 그 범위에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네. 우리 그 요소들이 뭐에 비해서 선행 발명에 비해서 상위 개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상위 개념인 경우에는 우리 신규성을 부정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상위, 하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잡고 가셔야겠죠, 당연히. 네. 우리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발명이 신규성을 갖췄다면 다음으로는 아까 두 가지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냥 딱 신규성, 진보성을 따로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규성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진보성 판단하겠구나. 어떤 이런 게 보이시죠? 네, 신규성이 이제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진보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 구조상. 네, 우리 그런지 심사한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아는 지식 수준에서 이걸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따라할 수 있다. 우리 그거는 진보적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취하거나 선행에 있었던 걸 단순 치환하는 거 안 되고요. 혹은 단순 결합하는 경우에는 우리 신규성이 있더라도 진보성을 갖추지 못해서 특허권 취득 못합니다.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진보성을 판단할 거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성이 있어. 그 다음이 진보성이니까 신규성이 있더라도 진보성이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케이스를 설명한 게 바로 이렇게가 되겠네요. 두 가지가. 네, 우리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까지가 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뭔가 법이니까 아무래도 법집은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 한글자도 굉장히 많고 정신 사나울 수 있겠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알아듣지 못할 내용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차분히 정독만 잘하고 이해하려고 내려가만 가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읽어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그 다음에 물론 실제 문제 풀 때는 가 보고 나서 과 관련 선지 먼저 처리하시고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는 제가 같이 볼 거는 7번과 8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나를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지문 처리하실 때는 우리 단독 가, 나 지문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가만 보고 풀 수 있는 단독 문제가 있을 거고 나무 단독 문제가 있을 거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단독 문제 먼저 처리하시고 같이 볼 거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네. 근데 저는 지금 풀 때는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지금 7, 8번을 볼 거기 때문에 나를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특허권자. 오케이. 왜 가나가 묶였냐? 특허 관련된 얘기니까 묶였구나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우리 아까 알고 있던 내용이죠. 특허권이 뭔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아까는 그냥 특허권에 어떻게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은 혹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침해와 관련된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우리 모방과 도용이 쉬운데 우리 침해 사실 발견은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보호받을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때문에 특허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연결지점 당연히 사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읽으면서 들어올 건데 굳이 그걸 제가 입으로 씹으려 보자면 당연히 이런 모방과 도용 쉬워. 근데 침해 사실 발견하기 어려워. 그럼 이거를 뭔가 보호할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간접 침해도 규정해서 우리 그거를 둘 다로 우리는 그걸 침해로 보고 있다. 즉 직접 침해 당한 것도 그거를 해결을 해줄 거고요. 간접 침해로 간접 침해로 보고 되는 것도 해결을 합시다라는 식으로 그 침해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직접 침해란 역시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가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직접 침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접 침해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것 무슨 얘기겠어? 나 직접적인 침해가 뭔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침해가 뭔지 설명할 거야 라는 글의 어떤 글쓴이의 의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직접 침해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직접 침해란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거래요. 우리 이런 그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 얘가 바로 직접 침해래요. 근데 우리 실시하고 추석 달려있네요. 밑에 보시면 물건 생산, 판매, 사용 혹은 방법 사용도 싹 다.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거 모두 다 뭐다? 실시라는 거고요. 상업적으로 그러면 그런 안 된다는 거야. 상업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거 다 안 된다는 소리. 오케이. 그 다음에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물건과 방법 모두 다 특허는 어떤 그런 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이 실시라는 것은 물건의 경우 생산, 판매, 사용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방법에서는 사용하는 것. 우리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침해했을까 하는 게 확인 대상이겠죠? 네. 우리 그게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증명하려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해서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내가 이게 침해가 됐어 안 됐어 라는 것은 내가 이게 이 선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를 알려면 이 선이 어딘지를 먼저 확정해야지 침해했는지 아닌지가 알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해석의 경우 그게 들어가 있구나까지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리로는 오케이. 이거를 근데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뭐래? 해석이 필요하대. 그쵸? 그럼 이 해석할 때는 특정 원리 없이 해석하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법인데. 그쵸?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원칙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우리 글씨가 안 보여. 균등론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역시 또 뭐 되고 있어요? 구분되고 있죠. 우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균등론에 대한 균등론의 원칙 얘기할 건데 두 가지 얘기할 거는 소리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어떻게 설명 보셔야겠어요. 둘이 뭔가 다르니까 설명이 나와 구분돼 있을 것 아니야. 그쵸? 그런 것들 약간 예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바로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이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먼저 나오겠죠? 네. 우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기존 발명의 특허 범위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구성요소 완비 전부 다 했으니까 완비의 원칙이겠죠. 네. 우리 그렇게.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이걸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존 특허 발명의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X 플러스 Y래요. 네. 그럼 이제 그 후행돼가지고 이제 특허를 침해했냐 안 침해했냐를 확인하는 게 얘라며. 아까 위에서 설명 나왔죠? 네. 우리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걔가 X나 Y만을 실시하거나 둘 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전부 다 실시한 게 아니잖아. 그쵸? 완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침해 아니에요.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Y 뒤에 보이시면 이거 보이시죠? 네. 우리 얘 같은 경우도 달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전부를 실시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오케이. 네. 우리 그래서 X 플러스 Y 이거를 둘 다 해서 완비했을 때는 침해고요. 혹은 둘 다 완비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추가됐을 때는 우리는 완비가 된 다음에 추가된 거니까. 그쵸? 우린 그럴 때를 침해라고 봅니다. 라는 게 우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래요. 네, 우리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그런 데가 나오네요. 이 원칙에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한 채 부차적인 것만 변형하거나 삭제할 때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대. 오케이.
우리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만 바꿨어. 그쵸? 그리고 부차적인 것만 약간 했어. 그쵸? 그럴 때는 분명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침해인 것 같고 굉장히 기능도 유사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침해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쵸?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쵸?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래. 아, 오케이. 아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균등론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 이 두 원칙이 그냥 다른 원칙이 아니라 어떻게? 얘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균등론의 원칙이래요. 네. 우리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 확인 대상 발명이 우리 x 플러스 y 다시 있죠. 네. 이걸로 실시된 경우 기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잖아. Y가 Y 대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둘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대. 균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거죠. 오케이?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우리 약간만 바꾸고, 그쵸? 그건 유지하는데 부차적이고 뭐 변형하거나 삭제하거나 어떤 이럴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아,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도 그게 기본적인 본질적인 원리 효과 이런 게 비슷합니까? 그럼 그거 침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시겠죠? 네. 우리 한편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까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이 얘기 나왔던 거 보이시죠? 네. 아까까지 지금 직접 침해 얘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 얘기했어. 이제 얘기 안 나온 게 뭐야? 간접 침해잖아. 그쵸? 간접 침해 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직접 침해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안 나온 정보가 그냥 필요 없는 얘기를 갑자기 독서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가 내가 이거 구분을 했고 정보를 제시를 했어? 그럼 설명이 나와요. 네, 그렇게 끌고 내려와서 오케이 이번에는 직접 침해, 간접 침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미래에 침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애들이겠죠. 네, 우리 이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대. 또 구분 나왔어. 그쵸? 글이 대충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있네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로 구분을 하고 있대요. 또 뭐겠어요? 그럼 물건에 대한 어떤 그것과 방법에 대한 그걸 누들이 나눠가지고 케이스를 말하겠지. 그쵸? 우리 그래서 우리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인 경우 그중에서 첫 번째 물건인 경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경우 해당 물건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아까 실시에 우리 그거 주석 달려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그건 간접 침해다. 오케이. 그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 일부 요소긴 하지만 꼭 필요해. 그쵸? 우리 그거를 이제 또 실시하면은 간접 침해입니다. 그쵸?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지닌 완성품이 아닌 해당 물건의 구성품 그거를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는 그 물건의 조립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 어떻게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뭐라? 침해가 예상된다라는 소리죠. 네, 침해가 예상돼요. 우리 그래서 간접 침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마찬가지 이유로 기존 특허 발명 방법인 경우 이번엔 물건 아니고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이 경우에는 그 방법을 실시하는 데만 사용하는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 오케이.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이 방법을 실시할 때 어떤 특정 물건이 필요하다. 근데 그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한다. 그럼 그 방법에 또 이제 간접적으로 침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도 간접 침해에 해당합니다.까지가 이제 나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분 동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뭐 지문이 2개니까 뭐 10분, 15분 이렇게 쓰셨겠죠? 네. 우리 그렇게 읽으실 때 어떻게 이걸 전부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물론 저는 말로 했으니까 설명을 풀었으니까 이렇게 긴 거지 여러분들 읽는 동시에 이 정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내려가 주셔야 돼요. 빠르게 훑지 마시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글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게 여기까지 본문 같이 봤으니까요. 우리 7번, 8번 정답의 근거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우리 정답의 근거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학습자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우리 얘네를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기.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 오케이. 갑이 먼저, 얘가 선행이에요. 그쵸? 선행된 애가, 선행 발명이 얘네요. 네. 그 다음에 을병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을 했대요. 을 같은 경우는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이라는 점에서는 같네요. 그쵸? 근데 육각형 형상의 몸체 내부에 흑심을 포함한데, 오케이. 그런 발명을 했구나.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인 거는 역시 갑, 을과 똑같고요. 네.
근데 얘는 육각형이었고요. 얘는 다각형이래요. 네. 거기에 흑심이 있어서 또 하나 지우개가 새로 생겼네요. 오케이, 이렇게 뭔가 다르구나. 네. 그다음에 정의 발명은 목재 똑같아요. 네, 연필인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우개 있는 것도 병이랑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흑심 이거는 을 그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다각형인데 얘는 육각형이라는 점에서 을이랑 똑같고, 네,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반대쪽에 뚜껑을 얘는 또 추가했네요. 네,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지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2번, 3번 선택지를 한번 빡세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2번 선택지 보시면 우리 을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 따로 안 갖고 왔거든요. 보기랑 같이 보려고. 네. 우리 그래서 우리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했을 때 우리 을이랑 갑에 대한 얘기네요. 얘네 둘에 대한 얘기. 그쵸? 우리 그랬을 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아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 네. 우리 얘가 X, Y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그쵸? 그 X와 Y를 전부 다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며. 네. 우리 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쵸? 왜? 우리 얘 같은 경우는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 괜찮은데요. 그쵸? 우리 근데 이러한 다른 점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쵸? 우리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목재로 만들어진 그 안에다가 육각형으로 만들고 흑심을 넣었다며, 그쵸? 얘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냐? 혹은 거기다가 추가를 한 거냐?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변형을 했잖아. 그쵸?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리 범위에 속하지, 2번 선지에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도 맞고요.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에 따르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오케이? 그래서 2번 선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완비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면 그러면 이거 선택지 고르기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2번이 틀렸습니다 하고 골라줄 수 있어요. 네. 우리 근데 이런 다른 점이 생겨나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성요소가 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그래서 2번을 제끼시면 되고 우리 3번 선지가 정답이어서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때 일부 구성요소가 갑의 발명에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 상위 개념? 우리 어디 썼냐면요. 우리 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문단 가봅시다. 네. 우리 다섯 번째 문단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이고 이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상위 개념이고 선행 게 하위 개념일 때는 신규성이 부정돼서 특허가 안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그거를 봤을 때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때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 네. 우리 그러면 상위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 을이랑 그걸 할 수 있는 건 얘 아니겠어요? 우리 육각형이 다각형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쵸? 뭐다? 다각형이 상위 개념이고 얘가 하위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갑의 발명에 해당 요소랑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따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선 갑이랑 병에서 상위, 하위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선택지가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근데 또 틀린 건 우리 상위 개념에 속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신규성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그러니까 선택지가 전체적으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2번이 그래서 맞는 선지고 3번이 이래서 틀린 선지구나를 잘 봐주셨으면 됐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8번 가시면요. 우리 이거 그 치매에 대한 내용이죠. 나를 바탕으로라고 하니까 치매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치매에 대한 내용 갈 거고요. 우리 보기를 이해하는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지. 우선 A, 사례 1부터 봅시다. 소매업자 A는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자 완성품으로만 조립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우리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였다라는 거. 이거 오케이, 이거 간접 침해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얘기를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까 간접 침해 다시 보시면 우리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과 관련되었거든요. 간접 침해 중에서도 이건 물건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럼 사례 2 볼게요. 일반인 B가 특정 농약을 사용해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 오케이, 얘는
방법에 대한 침해 얘기겠구나 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이거 있는 그 문단과 잘 연결해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1번 선지 사례 1에서 A가 완성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그쵸? 완성품 그대로를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침해는 아니에요. 네, 그쵸? 우리 2번 선지 역시 사례 1의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 이걸 통해서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했다면 완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미래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쵸?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과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간접 침해 부분에. 네, 우리 3번 선지 보시면 우리 C가 해당 농약은 생산은 하고 판매는 하지 못했다. 생산을 하긴 했는데 이 이후로 판매는 안 했다? 우리 그러면은 간접 침해는 아닙니다라고 하나요? 아니지. 우리 이거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특이하게도 주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상업적으로 실시하면 안 된다며 그게 침해라면서요. 네, 직접이든 간접이든 마찬가지예요. 상업적으로 실시. 네, 우리 근데 보시면 우리 생산 그다음에 그 밑에 주석 보시면 물건을 생산, 판매, 사용하거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실시라고 한대요. 즉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실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간접 침해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고 했으면 사실 수월하게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컷이 높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의 수 나눈 거라든지 그런 연결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까지를 보시면 되는 게 우리 8번에 3번이 정답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 선지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 5번 선지 보시면 우리 해당 농약으로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 게 해당 농약으로 그 발명 자체 그걸 똑같은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간접적으로 된 거지.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직접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C의 행위가 얘가 만든 거랑 그게 똑같은 것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접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 방법 이걸로 설명을 했던 거고. 네,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7, 8번 같이 해봤고요. 우리 독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지문을 한번 같이 봐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이번에는 문학으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예상을 못했던 건 문학 18번에 오답률이 높았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신기했다. 오답률이 많이들 틀렸다.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예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고전 시가들이죠. 네, 문제를 푸실 때 고전 시가는 당연히 뭐부터 가주시면 된다. 보기를 먼저 보시면 문화가 원래 편하죠. 네, 대충 크게 어떤 식의 작품이구나라는 큰 틀 있죠? 그거 정도는 잡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를 예상하면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 한번 읽어주셨으면 됐겠어요. 네, 우리 그래서 본문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18번 정답의 근거 한번 잡아봅시다. 네, 본문이 어려웠으니까 오답률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럼 본문을 한번 현대어처럼, 네,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에 내가 고전 시가가 힘들다? 그건 간단해요. 연습량이 부족한 겁니다. 고전 시간은 연습을 많이 하고 양을 치면은 그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요.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잘 안 틀리고요. 네, 근데 내가 고전 시가가 힘든 건 연습량이 부족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현대시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클리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것 있죠. 네, 클리셰와 그리고 현대어처럼 보이는 거, 그 정도가 쌓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고 스스로 현대어화 해주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십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가장 먼저 넌 첫 번째 작품 가작품은 서후가라는 작품이죠. 네, 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곡의 배를 타, 어떤 그런 골짜기의 배를 타 서후에 들어왔대. 우리 어떤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은 또 선택지로 구성이 잘 되잖아요. 네, 서후에 들어왔대. 배를 타서, 여기서 배를 타서요. 네, 오케이, 여기로 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산은 의구하고 풍생은 어떠하뇨. 강산, 자연물에 대한, 그리고 어떤 풍색 같은 자연물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군은은 끝이 없어 삼순, 우리 하루 한 달을 그렇게 놀고 있으니 군은이 끝이 없다. 군은에 대한 것들 밝히고 있고요. 네, 임금에 대한 애정이죠. 네, 우리 장하 강촌의 와실이 소조하야 라고 되어 있는데, 강촌의 와실, 이거 달팽이 껍데기 같은 그런 소박한 작은 집이잖아요. 그쵸? 그게 또 소조하대. 이거 무슨 얘기냐? 딱 이 속에서 소박한 삶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소조하대. 나는 근데 좀 쓸쓸합니다.
소박하게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이런 쓸쓸한 정서까지 같이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제나 그 시 안에서는 복합적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물은 좋은데 나는 가끔 외로울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래서 단순히 긍정 부정으로만 딱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 제대로 다 읽으시면서 시어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게 살인문이 본디 없어 밤인들 닫을 소냐. 문이 원래 없어서 밤이라고 문 닫겠냐? 못 닫는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예요? 나 되게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정도 아니겠어요? 네, 역시 어떤 소박하고 우리 살인문이 없는 삶이래요. 네. 그 다음에 발이 하도 성기니, 하는 우리 많다라는 거잖아요. 하 성기니, 많이 성기니 물보기가 더욱 좋다. 우리 발이 뭐냐면 우리 그 풋의 발 아니고요. 우리 그 여기 더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발 있잖아요. 중국지에 달려있는 그거 그 발. 네. 그 발이거든요. 역시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어디에서? 호전에서 자주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 그게 이제 촘촘하게 예쁘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밖이 잘 보이나 보지. 그래서 역시 나 그렇게 살인문 없고 발도 성긴데 근데 나는 이렇게 밤에 닫을 필요도 없고 물 보기 좋아. 나 그렇게 힘들게 뭔가 살고 있지만 근데 그걸 자연물이 좋다는 식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소로에 누웠으니 우리 작은 누각이겠죠. 거기에 누웠으니 크나큰 천지를 거기에 누워서 역시 얘도 소박한 거고요. 크나큰 천지를 우리 벽에 위에 다 볼노라. 우리 그게 다 보인다. 역시 뭐다 소박한 삶과 좋은 자연물로 연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 그렇게 처마하 얕으니 우리 처마가 또 얕대요. 많이 얕대요. 네. 우리 그래서 석양도 들고 빗발도 들이친다. 나의 삶은 이렇게 소박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연물들은 잘 들어오네요.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긍정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부정에다가 세모치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님 그려 젖은 소매 우리 님을 그리워했어. 직접적으로 정서 드러나잖아요. 그리운 정서 좋은 거야? 안 좋지. 내가 내 옆에 내가 없으니까 원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운 거잖아. 그렇죠? 부정 정서 내비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매가 젖었겠죠. 질질 짜느라. 네. 우리 그렇게 볕 아니면 누가 말리며 우리 그렇게 님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젖은 소매를 볕이 말려준다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우리 우국하야 탄 가슴을 내가 나라가 걱정돼가지고 탔대. 가슴이 탄다라는 거 역시 보다 직접적으로 정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게 비 아니면 어찌 살겠는가. 우리 이번에는 아까는 볕이 젖은 걸 해줬고요. 이번에는 탄 거를 비가 이제 적셔 준 거죠. 네, 우리 그렇게 자연물은 긍정으로 근데 자기의 상황은 부정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보시고 우리 동서에 분주하여 주야를 모르더니 우리 밤낮을 모른다라고 하네요. 여기저기 바빠 밤낮을 모르는데 우리 뭔가 시간이 흐른 거겠죠. 이런 게 바로 클리셰입니다. 네, 뭔가 밤낮을 모른다라는 것은 밤낮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몰랐다라는 건 밤낮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전시가에서 시간이 흘렀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몸이 편한커니 오늘은 내 몸이 편하대. 좋은 날이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리바 몰니겨 아이야 걱정 마라 아이야 걱정 마라 라고 하니까 우리 청자라고 아이를 부르고 있고요. 걱정을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게 바로 거기 있죠. 18번의 3번의 근거입니다. 네, 아이야 걱정 마라. 우리 아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 잡혔죠. 물론 여러분들이 본문 볼 때 이걸 잡으면서 읽지는 않으시겠죠. 본문을 볼 때는 내용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문제, 내용적인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거잖아요. 개념어. 네,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들 딱 이걸 찾아보고 아까 누굴 불렀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명령형이라고 그런 게 잘 나오겠죠. 네, 청자랑 연결돼서 잘 나오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명령어미 찾아주시면 됩니다. 본문 볼 땐 당연히 못 잡으세요. 근데 제가 단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짧으나 짧은 밤의 꿈자리 어지러워. 꿈이래요. 네, 꿈이 짧은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복례산 제일봉에 어느 님을 만나봐. 님을 만난대. 어떻게? 나 지금 꿈 꾸기 시작했고요. 꿈속에서 님 만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반기니까 우리 때 한 말 없고 우리 할 말 없고 느끼노라 한숨 지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쵸? 우리 내 사실은 사실의 사례나 우리 그렇게 못내살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 잘 말하지 못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풍우성 우리 그런 것들에 깨가지고 잠에 깨어서 일어나서 앉아 한숨 짓고 우리 여기까지가 꿈을 꾼 게 되겠어요. 네, 그렇게
못내사래에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어떡해 내가 지금 이미 그리운데 걔가 꿈속에서 나왔어. 근데 이건 꿈이야. 그쵸? 깨면 얼마나 슬퍼요? 그쵸? 우리 그런 것들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총개가 벌써 오니 우리 개니까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닭이겠죠? 닭이 울었다? 역시 뭐겠어요? 시간적으로? 아침이겠지. 그쵸?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할 일이 전혀 없어. 아침 혹은 새벽이겠죠? 할 일이 전혀 없어. 우리 폭음을 축겨 덮고 다시 이제 입을 그렇게 축겨 덮고요. 위몽에 새로 드니 다시 꿈꾼대요. 네. 우리 그렇게 동산의 일출토로 호접이 되었더니 우리 호접도 항상 우리 호랑나비, 그쵸? 그게 호접이잖아요. 그 나비라는 것은 우리 문학에서 현실 세계와 꿈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매개하는 걸로 잘 나오는 소재죠. 역시 클리셰입니다. 문학 작품 고전 시가 많이 보면 보여요.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일출 이렇게 뜰 때까지, 우리 해 뜰 때까지 여기 새벽이니까 호접이 그렇게 꿈을 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니밭 고수이 되면 이 잠을 채 잘 쏘냐 라면서 우리 그렇게 어디 갔어? 네, 여기 네요. 니바스 곧 수위되면 우리 이 잠을 채 잘 쏘냐. 우리 깨겠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밥이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상황 이렇게 내용 그냥 파악해 주시면서 읽어 주시면 돼요. 네. 우리 그다음에 중량 2하로 갈게요. 우리 남산 우열컨을 먼 눈을 바라보니 관악산광은 우리 그런 경지는 망고의 한 빛이다 로다 하면서 우리 예찬하고 있고요. 흰 듯 검은 것은 오케이 명암대비 가져가고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흰 듯 검은 것. 네. 우리 알겠구나 구름이로다 구름이구나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저 구름이 지나누면 뇌를 고쳐볼까 다시 볼까. 우리 율도의 안개 거치고 양화의 해가 지거늘 우리 문구나 네오다오 중무나 막대다오 라면서 어떻게 청자에다가 뭐뭐 해달라고 명령형 어미 가져가고 있죠. 네, 우리 다오 같은 경우 아마 엄매하는 친구들은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엄매하는 친구들은 이거 나오죠. 네, 언어와 매체하는 친구들, 문법하는 친구들. 그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그렇죠? 우리 아라, 어라라는 그런 명령형 어미가 붙을 때 우리 다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명령어 어미 맞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보셔야겠다라는 거. 물론 언어와 매체를 안 했더라도 우리 아까 앞에서도 그거 있었잖아요. 명령어 어미 아이야 부르면서. 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전나기 채찍 없이 조국물을 뒤세우고 우리 강변에 내걸으니 말랑이 더욱 좋다라면서 긍정동사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서호가였고요. 우리 나머지는 내용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고 18번에 명령형 어미는 아까 찾아드렸고요. 우리 그러면 나시 보면서도 명령형 어미 이런 거 찾아봅시다. 혹은 내용 같이 볼 거고요. 제가 명령형 어미 따로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해설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푸실 때는 읽으실 때는 내용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상인 어떤 이런 것들 물어볼 때 표현상 특징 물어볼 때는 가서 시선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대신 여러분들 내용 읽을 때 제대로 정독을 하셔야지 내가 어디로 시선을 둘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선택지의 표현인 그 개념도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우리 바로 이제 애경당 12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부터 볼게요. 우리 시리산 저 매 위에 반가울 시절 상원딸이 풍년소식 띄워다가 내 앞에 제 창 앞에 먼저 왔다. 그 딸이 그걸 풍년소식 가지고 왔대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밤 좋은 경치에 놀지 않고 무엇하리. 우리 놀자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네, 밤이라는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수 갑니다. 우리 취한 잠 늦게 깨서 강가를 바라보니 자욱이 표현한 게 한식비 개였도다. 상황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아이야 술 부어라. 오케이. 또 청자 부르고 있고요. 술을 부으래요. 역시 얘도 명령형 어미 보이시죠? 그렇게 고전 시가에서 명령형 어미가 굉장히 청자와 묶여서 잘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명령형 어미 찾을 때는 아까 청자 있었나 약간 이런 것들은 체크하면서 읽어주실 수 있으니까 내용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서 빨리 찾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촌의 취한 노래 절로 일린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절기 때를 알리는가 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취한 잠이 늦게 깨서 바라봤는데 비겠대. 그러니까 술 또 부으래.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역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4수로 갑니다. 우리 녹수산정 깊은 곳에 벗 부른다 저 새소리. 친구가 부르는 새소리 청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동풍의 깃을 떨쳐 그치는 곳이 구로다 라면서 모퉁이로다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어찌 사람으로 새만 못해서 하늘이로다. 여기서는 부정정사가 나오네요. 우리 나는 사람으로 새보다 못하대. 네, 그래서 한스럽습니다라는 얘기하네요.
우리 새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오수 갑니다. 밭가라 밥을 먹고 샘을 물을 마시니 자기의 생활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강구 연월 어느 때인가 태평스러운 세상이 어느 때인가 라면서 고잔들 노랫소리 아름답대요. 저 농부 역시 청자를 부르면서 뭐래요? 우리 좋은 태평한 때가 언제냐?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노랫소리가 아름다우니 태평한 노래로 화답할 때 내 근심이 절로 없다. 절로 근심 사라집니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오수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1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상 특징 물어볼 때 있죠. 이런 문제들. 공통점을 찾거나 이거를 본문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그쵸? 네. 물론 읽을 때 딱 보여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읽을 수 있고 독해를 조금 밀도 있게 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를 보실 때는 가장 우선적인 건 내용을 먼저 본문 보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보면서 내가 방금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쵸? 방금 읽은 거니까 그거를 그냥 순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지. 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들 한번 봅시다. 문답의 방식, 시상을 전환. 우리 문답의 방식이라는 건 명확하게 형식적으로 있는 거죠. 자문자답을 하든가, 네. 아니면 실제 대화상으로 질문과 대답이 있든가. 네. 우리 그렇게 혼잣말이더라도 자문자답이 있거나 아니면 대화일 때 질문과 대답이 있으면 문답의 형식이 됩니다. 네. 우리 그런 게 있었느냐? 찾았느냐? 그럴 수 않죠. 네. 또 하나. 선택지에서 이것만 찾고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지 제발 끝까지 정독하세요. 보시면 시상을 전환하는 부분에서 문답의 방식이 있는지까지 봐주셔야 돼요. 시상의 전환은 내용상으로 파악하시는 거고 문답의 방식은 형식적으로 파악하시는 건데 그 연결 지점까지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 다음에 2번. 우리 연쇄 방식을 통해 시상을 심화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연쇄 방식이 있으면 시상은 심화되지 않겠어요? 연세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 연세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숭이 언덕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여기까지 맞나? 나 한숨에 되게 잘하지 않나요? 네. 우리 이게 바로 연세법이에요. 아시죠? 앞에 있는 내용의 뒷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의 앞부분이 연결되는 것 있죠? 우린 그걸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슬처럼. 네. 우리 그런 게 따로 나와 있냐? 가나 그거 어디에도 없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연세 방식이 드러나 있다면 그게 시상에 심화되고 시키고 있는 거는 그건 타당할 거라고요. 웬만한 선지면.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앞에 걸 판단하고 보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었으니까 제끼는 거고 우리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우리 시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라는 게 그렇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얘도 명령형 어미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있었죠. 우리 가시에서는 우리 아이야 걱정 마라. 알아. 그쵸?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 부분, 서우가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문구나 내옷 다오, 종무나 막대 다오. 이거 전부 다 명령형 어미예요. 네. 그래서 괜찮고 우리 애경당 12월가 같은 경우는 아이야 술 부어라. 술 좀 따라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 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형 어미가 있을 때 이건 사실 시상은 항상 전개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타당해요. 그래서 맞는 게 되겠고 우리 직유적 표현 활용하여 우리 직유와 은유 정도는 잘 파악하시죠? 네, 우리 원관념과 비유라는 건 무조건 원관념, 보조관념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표현이 직접 드러나 있으면 우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는 같은과 처럼으로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게 직접 드러나 있으면 직유법인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찾았을 때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 제끼시면 되죠. 근데 물론 직유적 표현이 사용했다. 우리 시에 쓰여 있는 표현상 특징들은 다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당연히 타당한 선지가 되겠죠. 이게 있다라면. 네. 마지막 음성상징어. 우리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 게 음성상징어잖아요. 우리 뭐 청각적 심상이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음성상징어가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닌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알아야 될 게 있고 내용으로 파악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뒤에 있는 표현들, 이런 선지 표현들은 웬만하면 앞에 있는 게 맞으면 맞는 선지일 거라고요. 네. 근데 시상의 전환은 달라요. 내용상으로 그게 있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곧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 한눈에 어차피 다 보이는데 선택지 정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꼭 정독해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국어를 잡고 선지를 볼 때 키워드식으로 뽑히는 거 당연히 알거든요. 그런 걸 알고 출제를 합니다.
키워드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근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본문이랑 충돌점이 있거나 보기랑 충돌점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출제를 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까지 정독을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특히 문학에서. 네. 우리 그렇게 보시고 우리 문학은 이 정도의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문법 딱 두 문제만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문법으로 가면 되겠고 그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우선 오답률이 높은 게 크게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풀이식으로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해설지를 읊는 거랑 다른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게요. 물론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어차피 제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 이투스.com에 제 페이지가 있잖아요. 정원 선생님 페이지. 거기에 이제 Q&A 게시판 통해 갖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언어와 매치 몇 번 볼 거냐? 우리 38번과 39번 한번 언어와 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당연히 안긴 문장 문제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문법들이 정해져 있죠. 우선 안긴 문장 문제 다 힘들어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서술어 자릿수 문제 다 힘들어요. 나오면은 오답률이 높아요. 네, 근데 얘네들을 결합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많이 틀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익숙해지면 좋을지 우선 안긴 문장 문제가 나왔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당연히 안긴 절을 묶어서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 표시를 하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얘가 안긴 절의 종류 있죠. 무슨 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얘가 이 절이 어떤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합니까? 까지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명사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을 하니까 아시죠? 네, 뭐 부사절, 관형절, 뭐 인용절, 아니면 저술절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겠지만 뭐 명사절에 이런 데는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까지 나눠서 이거를 다 거쳐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서술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순이 이런 문제 나올 때 어순이 뭐 아름답게 주격조사 아니면 뭐 목적격조사 이런 거 다 갖춰갖고 나오겠어요? 아니니까 헷갈리겠지. 그렇죠? 어순도 뒤바꿔주고 주어가 뒤에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정신 사나와. 그렇죠? 우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우선 서술어가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왜?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문장에서 꼭 필수인 거는 주어랑 서술어거든요. 주어랑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서술어 확인하신 다음에 그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애가 그게 바로 주어잖아요. 주어를 확인하세요. 큰 문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주어를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주어를 확인해서 서술어 확인하시고 그거의 주체가 뭔지 주어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적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라는 것은 주어 말고도 어떤 필수 정분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는 뭘 해주면 된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얘 속성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단어 서술 하나하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가 몇 자릿수인지 외우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문제를 풀면서 그 감을 잡아주시는 거죠. 서술어의 속성이 이러하니까 얘는 필수겠다. 목적어가 필수겠다. 부사어가 필수겠다. 이것들을 혹은 목적어, 부사어가 둘 다 필수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전에 안긴 문장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애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겠어요? 안긴 문장을 찾아줘야겠지.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안긴 문장인 건데 우리 필수 성분인 애를 찾아주겠죠? 바로 가봅시다. 1번부터 가장 먼저 할 거 뭐 하자 그랬어요? 안긴 거 표시하자며 우리는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였다라는 것은 밤이 새도록이 안겨 들어가 있겠죠. 네, 서술어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하였다가 서술어예요. 그럼 주어가 한 건 누구예요? 우리죠? 네, 우리라는 대명사에 는이라는 주격조사 아니고 보조사 붙어 있어요. 주어가. 네, 주격조사 생략되고 그 다음에 토론을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얘는 뭐겠어요? 밤이 새도록 했다가 되겠죠? 네, 뭐겠다? 얘는 도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이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얘가 이제 필수 성분이 뭔지 우선 주어는 당연히 필수일 거 아니야. 우리는 하였다.
이상하죠?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뭘 일하며. 이게 뭐겠어? 목적어겠죠. 우리는 토론을 하였다. 두 자릿수 서술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라고 하네요. 우리 그가 있는 가게라고 안겨 있죠? 네. 우리 얘가 서술어고요. 주어 누구예요? 간 거. 나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가게로 저녁에 갔대. 가게로 간 거고요. 저녁에 간 거예요. 전부 다 얘 꿈이고 얘 꿈이네요. 부사어, 부사어예요. 그쵸? 우리 그 다음에 그럼 그가 있는 는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관형절이고요. 당연히 관형절이니까 관형어의 역할하고 있겠죠. 가게를 꾸미는. 오케이. 네. 우리 그럼 이제 이 같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필수 성분을 찾아보자고. 네. 우리 당연히 주어는 필수일 거고요. 나는 같다. 해서 뭐 다른 게 필요한가요? 네. 뭐 어디로라든지 언제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죄송해요. 우리 나는 어디로 갔다라는 그 행선지가 필요한 거겠죠? 네. 근데 언제 그거를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한 그런 두 자릿수 서술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3번도 안긴 문장 잡읍시다. 우리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렸대. 우리 떠나버렸다 이렇게 합성용언이 서술어예요. 네. 그 다음에 안겨 있는 건 말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안에 주어 서술어가 또 있으니까 말이 없다라는 그쵸? 안에 이제 안겨 들어가 있고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렸대요. 떠나버린 거의 주체니까 그거는 그가 되겠고요. 그쵸? 우리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데 그쵸? 우리 이 갑자기도 떠나버렸다를 꾸미고요. 어느 날이라는 어느랑 날이 합쳐진 구도 떠나버렸다. 언제 떠났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부 다 부사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을 조금 더 쪼개보면 어느는 나를 꾸미는 뭐다? 관형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구니까 그 안에 또 쪼갤 수 있죠? 네. 우리 그렇게 보시고 그럼 말도 없이 뭐예요? 이 붙었으니까 얘 부사절이고요. 부사절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서술어 꾸미잖아요? 그쵸? 부사절 당연히 부사어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떠나버렸다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가 누구냐? 우선 주어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는 이게 주어는 필요하겠고요. 그쵸? 그냥 그는 떠나버렸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이거 말고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네. 어느 날 필요한가 갑자기 필요한가 말도 없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전부 다 아니잖아. 그쵸? 그는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케이.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4번 갑시다. 우리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대요. 네. 안긴 거 먼저. 우리 항상 찾아주실 게 우리 용언에 관형, 사형, 어미 붙은 애는 단어 하나짜리라도 어떻게 안긴 문장입니다. 네, 용언의 관형, 사형, 어미, 니은 받침목을 리을 받침으로 나오죠? 네, 안겨 있고요. 나와는 달리, 나와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가 안겨 있고 우리 일어나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의 주체인 동생은이 주어가 되겠고요. 일찍은 일어나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겠고요. 그럼 얘네를 보면 되겠죠.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납니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부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뭐겠습니까? 예, 관형절이죠. 니은 받침이니까 관형절이 관형절 역할을 하고 있죠. 동생 꾸미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 그럼 일어나다의 주체인 주어는 당연히 필수. 네. 동생은 부지런하다, 나와는 다르다 그런 게 필수로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일찍도 안 필요해. 그냥 동생은 일어나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냥 일어났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서술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이제 안긴 문장 찾아봅시다. 우리 생겼다라는 게 서술어가 될 거고 저기 서 있는 애 얘네 안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주가 있게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생겼다의 주체인 I, 주어고요. 그쵸? 우리 특히는 얘를 꾸미네요. 재주가 있게라는 애를 꾸며요. 그러니까 뭐다? 얘 같은 경우는 부사어. 그 다음에 얘도 저기 서 있는 애를 꾸미니까 부사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긴 애들 처리합시다. 서 있는 는이기 때문에 관형절이 아이 꾸미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고요. 네. 재주가 있게
개가 붙었으니까 부사절이고, 그쵸? 어떻게 생겼는지 생긴 거를 꾸미니까 부사절이 부사어로 당연히 쓰이고 있고요. 이제 생기다라는 이 서술어의 그걸 봅시다. 생긴 거의 주체는 I니까 I는 당연히 필수 성분일 거고요. 우리 생긴다라는 게 우리 예를 들어 돈이 생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주체가 어떻게 생김새가 어떠하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그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부사어가 부사절이었는데, 부사절이었죠? 그래서 그 부사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로 쓰는 그런 서술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우리 39번 중세국어만 보고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이 이제 헷갈린다라고 하면 우선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를 잘 하시면 중세국어도 잘 잡혀요. 네. 현대국어와 뭐가 다르냐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선 현대국어에 대한 문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잘 나오는 애들을 이제 중세국어 문법들을 간단히 보신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면서 네,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들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가 정말 안 된다. 아마 현대국어도 안 되실 거예요. 네. 현대국어 제대로 잡고 중세국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이제 봅시다. 우리 어차피 진한 색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1번 선택지로 볼게요. 부처의 밑에 시옷이는 부텟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 부처 관형격 조사 시옷 중세국어에서 잘 나오는 애죠. 네, 지금이야 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중세국어에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라는 건데 부처님의잖아요. 우리 부처 높이고 싶은 대상도 맞잖아. 그쵸? 높임 대상 맞고요. 관형격 조사 시옷 맞고요.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쵸? 우리 2번 우리 노프샤를 보니 노프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거를 보니 노프샤는 얘랑 보니까 얘인 거죠. 얘를 봤을 때 우리 높은 건 부처님이 높은 거예요? 정수리 뼈가 높은 거예요? 정수리 뼈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대상 신체 일부를 높이는 걸 통해서 굴절해서 부처를 높이는 거거든요. 오케이? 우리 그래서 대상의 신체 일부 즉 관련 대상을 높이는 간접 높임 실현됐다 맞습니다. 높은 건 부처가 아니라 정수리 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정수리 뼈를 높여? 아니잖아. 그거를 높이는 걸 통해서 굴절해서 부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걸 통해서 높이는 거. 그래서 맞고요. 우리 3번 선지. 우리 같아질세라고 봤을 때 같으심으로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현대국어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시, 우리 여기 보시면 시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같은 주체 높임 선어람이 시가 쓰였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네, 우리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받잡은데 우리 객체 높임 선어람이 삽잡 이거 그냥 입에 붙이시면 되거든요. 네, 삽잡 그쵸? 우리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우리 이런 식으로 연음되니까 이어적기를 하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어적기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거 객체 높임 선어감이 딱 쓰였네.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객체에 목적어만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우리 객체는 서술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주어 말고도 주체 있죠? 자진 서술어에 영향이 미치는 주체는 주어일 테고 그 외에 또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딱 객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사어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거 받친이잖아요. 받잡은 데는 그쵸? 이건 뭘 높여요? 대왕께 받친이의 대왕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가 지시하는 거 목적어는 약이에요. 네. 목적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쓰인 거 맞는데 목적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객체에 목적어만 있진 않다라는 거. 네, 그거 좀 잘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체 객체라는 게 서술어를 입장으로 해가지고 서술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주어가 있겠고요. 주체 말고도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을 객체라고 한다라는 거. 목적어만 해당하는 거 아닌 거 좀 잡아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까지 보시면 우리 좌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드시다라는 걸 자시다. 우리 자신다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말 쓰시지 않나요? 네. 우리 그거 특수어휘죠. 네. 우리 그래서 특수어휘 자시다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주체 높입니다. 왕이 드시고라고 하니까
먹는 거에 주체인 왕 높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래서 특수어휘 통해 가지고 우리 주체를 높이고 있는 것까지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5월, 4월, 도대체 4월, 그냥 시험지에는 4월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본 건 5월이니까 네, 4월 모의고사라고 해야 될지 5월 모의고사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못 잡았던 게 있구나 혹은 아까 제가 독서 할 때는 독서 이렇게 하세요 라면서 읽고 알고 가라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렇게 정보의 나열로 쭉 읽으시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하고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본문에다가 힘쓰시고 선택지에서 와리가리 최대한 덜 하는 식으로 가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알고 풀 수 있게 이해하면서 푸세요. 네. 구조만 빼서 풀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우리 그렇게 비문학 독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가 만약 힘들다, 고전 힘들다 하면 연습량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클리셰 같은 거 쌓일 수 있도록. 네.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문법은 개념을 1회독 했을 때 빈틈없이 1회독 하는 학생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문법 1회독을 빠르게 끝내신 다음에 문제를 계속 돌리시면서 문제 풀 때마다 문제 하나하나를 개념서처럼 풀 때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시간 되면서 타임어택으로. 근데 풀고 나서 분석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지. 네. 품사는 뭔지, 문장 성분은 뭔 건지, 그러니까 정답만 딱 고르고 오답만 딱 고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문법의 빈틈을 좀 채워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5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고 6월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래서 5월 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이제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우리 수능까지 11월에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뭐 지금 잘 봤다 못 봤다 의미가 하등없습니다. 네, 난이도도 사실 이렇게 난이도가 어떤 조절이 잘 되거나 등급고시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좌절하고 뭐고 그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오만해지고 나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고생 많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게시판 Q&A 게시판 통해서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생 많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혹은 강좌에서 현강에서 혹은 인강에서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전 여기서 이만 떠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는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